불확실한 시장에 맞설 차별화된 투자 전략 5월 14일 머니쇼 플러스 시작합니다. 오늘 오전 양시장 혼조로 출발했던 국내 증시입니다. 오후 들어서 외국인이 현선물 대규모 순매수를 나타내면서 강하게 올랐습니다. 코스피가 2640선까지 지금 목전에 둔 상황에서 마감이 됐고요. 코스닥도 1% 가까이 상승했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사우디 가서 큰 네. 뉴스를 발표를 해주고 엔비디아가 상승하면서 우리나라 주식도 다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순방하면서 1조 달러 투자 소식까지 들고 왔고요. 또 젠슨항 CEO가 사우디의 그 휴메인이라는 기업에 블랙일 1만 8천여 개를 공급한다는 소식까지 또 갖고 왔고, 여기에다가 또 샘 올트만도 지금 머스크도 사우디 스타링크 사용 승인까지 받았다고 하니까 뭐 이래저래 지금 빅테크 CEO들이 같이 간 이유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사우디에서 열린 이제 서명식 때 생중계에서 네. 트럼프 대통령이 꾸벅꾸벅 조는 모습이 폭스뉴스에 나오는 바람에 네네. 또 이제 슬슬 바이든 전 대통령이 이제 슬리피 조라고 자기가 놀렸는데 자기도 졸아서 네. 이제 딴 사람들이 슬리피 돈이라고 별명을 붙이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네요. 네, 맞습니다. 뭐 지금 슬리피 돈이라는 별명까지 얻게 된 상황이고, 뭐 사람들 만나고 또 투자도 해야 되고 관세 정책, 무역 합의까지 이뤄내고 또 SNS 활동도 굉장히 열심히 하시잖아요. SNS를 너무 열심히 하고 계시기 때문에 네. 여러 명 힘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는 SBS 비즈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더 많은 국내 주식 정보 받아보실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 머니랩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증시 인사이트 출연자 모셔서 자세한 얘기 나눠볼까요? 하나증권 해외 주식 분석실 박승진 실장님 모시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어저께 또 트럼프가 이제 중동 가서 뉴스를 또 만드는 바람에 모두 다 상승을 했는데 네. 이 S&P랑 또 다우랑 또 러셀이 조금 다르게 움직였잖아요. 네, 그건 맞습니다.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네, 일단은 뭐 전체적으로 이 다우지수는 좀 하락을 했었고요. 네. 뭐 사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1.4% 정도 좀 큰 폭의 상승을 상대적으로 좀 보였습니다. 이 부분들은 좀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우디 쪽, 그러니까 중동 쪽에서의 모멘텀들을 이 트럼프 정부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습들이 또 어제는 좀 반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대표적으로 엔비디아죠. 엔비디아. 예. 사우디아라비아에다가 이제 GV300 블랙웰 칩을 18,000개 이상 판매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지금 시장 전반적으로 최근에 보면은 이 AI 쪽에 대한 기대감들이 다시 한번 좀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호재를 좀 더 더해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일부 또 개별 기업의 리스크가 좀 부각된 부분들이 있었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차별화를 좀 크게 좀 나타내게 되는 이런 움직임들을 좀 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AI 고평가 논란이 계속 있는 상황에서 지금 내려왔다가 반등을 하고 있는데 그럼 다시 AI가 주도주가 되는 건가요? 일단은 가능성을 좀 다시 좀 열어놔야 된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사실 이게 지금 실적 시즌 들어가기 직전부터 사실 이제 상호관세 이런 얘기들 나올 때 사실 성장주들에 대한 그 지금 밸류에이션 부담들 굉장히 좀 부각이 됐던 것들이 좀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하이퍼스케일러 중심으로 해서 이 AI 쪽에 데이터 센터 쪽에다가 지금 투자들을 계속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컸었고, 사실 뭐 조금만 더 앞으로 좀 가서 보면은 이게 딥식이 등장한 이후에 사실 작년까지 S&P 500 그리고 또 이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한테 압도적으로 좀 밸류에이션의 프리미엄을 줬던 부분들은 결과적으로 이 AI 산업이 뚜렷하게 성장하는 과정에서 정말 압도적인 기술 우위를 보이고 있다. 이런 걸 가지고 프리미엄을 줬었는데 딥식이 등장하면서 이런 부분을 좀 훼손을 시켰었고, 그 이후에 또 보면은 반도체에 대한 통제, 그러니까 제한하는 그 법안들, 수출 제한 법안들이 계속 나오면서 굉장히 좀 기대감이 꺾였던 부분들이 있었지만, 최근의 분위기는 사실 뭐 방금 중동 이슈도 있었지만은 AI 쪽의 투자 수요에 대한 부분들이 실적 시즌에 다시 한번 조금 확인된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게 미국 내에서 수요만 바라보다가 어떻게 보면은 이 소버린 AI라는 쪽에 새로운 분야들을 조금 더 실질적으로 확장시킬 수 있다라는 것들을 이번에 또 보여주면서 AI 쪽, 기술주 쪽에 대한 반등 가능성들이 추가적으로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닌가. 그리고 사실 이 관세에 대한 부분들이 성장에 대한 기대치들을 굉장히 좀 훼손을 많이 시켰었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지금 관세 유예 조치 이후에 다시 한번 리세션에 대한 우려들을 조금 깎아내면서 성장주들의 모멘텀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네.
뭐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사우디아라비아의 휴메인사의 블랙을 칩을 공급하게 되는데 여기에 이어서 이제 뭐 카타르, 아랍에미리트 지금 이제 트럼프가 네. 이제 방문을 하게 되는데 네. 지금 보니까 트럼프 행정부가 아랍에미리트에 100만 개 이상의 아, 엔비디아 칩 수출을 허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수출 제한 조치가 사실 어떻게 보면 국가별로 이 동맹국들에도 이 등급별로 나눠가지고 제한 조치 계속 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나라별로 등급별로. 예, 반도체 어. 기업들한테는 엔비디아한테는 굉장히 조금 부담이 됐던 정책들이었는데 물론 뭐 중국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통제하는 모습들이 계속 이어질 수는 있겠지만은 이 이외의 국가들에 대해서는 직접 세즈를 나서면서 이런 성과들을 가지고 오고 있고 다른 국가들도 사실 지금 관세나 이런 협상을 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좀 당근을 좀 던져주는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좀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 실제로 초기에 생각을 해보면 사우디나 이런 나라가 중국이 우회해서 사용한다. 이래서 전체를 다 막아버릴 거다. 네. 그런 류의 뉴스들이 되게 많았었잖아요. 예, 예. 근데 지금 이렇게 풀어주면 그리고 원래 사우디랑 중국이랑 좀 친하잖아요. 네. 상대적으로 아, 미국이랑도 친하지만 네. 왜냐하면 이제 미국은 수입국이 아니잖아요. 네, 물가 네. 부분에 있어서 이제 사우디에서 나오는 원유를 중국이 많이 수입을 해가니까 네. 그러면은 실제로는 사우디에 그렇게 투자를 해주면 중국이 또 와서 쓸 수 있는 상황이 걸리면 네. 트럼프가 또 갑자기 확 바뀌고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네. 뭐 그럴 여지는 분명히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뭐 지금 사실 엔비디아에 대한 수출 통제 조치가 바이든 정부 때부터 진행이 됐던 사안이고 사실 이후에도 사실 중국이 엔비디아의 칩들을 뒤에서 계속 구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은 계속 나왔었고 사실 딥시익이 나왔을 때도 이 딥시익이 엔비디아의 칩들을 이미 구해가지고 장착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 뉴스가 또 네. 계속 나왔었잖아요. 사실 가능성이 없는 부분들은 아니지만 지금 이 무역 협정에 대한 부분들, 관세에 대한 협상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는 그런 식의 노이즈를 발생을 시켰을 때 자국에 좀 불리한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들을 좀 인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사실 사우디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최근에 뭐 잘 아시겠지만은 이게 이 산업, 그러니까 경제 구조를 좀 다변화하겠다라는 의지들을 또 굉장히 좀 뚜렷하게 몇 년째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서 AI 쪽에서 좀 늦춰지지 않겠다, 뒤처지지 않겠다 이런 의지를 이번에 또 한번 보여줬다라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 사우디 측면에서도 이 엔비디아와 이 반도체에 대한 수요들을 굉장히 좀 뚜렷하게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어떻게 보면은 정황상 무리수를 던지지 않을 것이다. 이런 부분들도 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여기에다가 미국 상무부가 또 중국 화웨이 인공지능 칩이 어센드? 어센드 있었죠. 예, 예. 나왔던 근데 거. 이거 사용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뭐 수출 통제 위반하는 거다. 이러니까 자국 기업한테는 딱 판로를 열어주고 네, 맞습니다. 이제 화웨이는 딱 그 판로를 막고 지금 네. 이런 정책인 거잖아요. 예, 사실 이 미국 내에서 생산된 칩에 대해서도 뭐 사실 미국 의회 같은 경우는 이게 결국은 기술적으로 이제 추적 장치를 달아서 중국에서 사용이 될 때는 사용이 안 되게 만드는 이런 것들을 추적 장치. GPS를 붙여서 예, 뭐 오. 그런 식의 일종의 기술을 활용을 해서 중국에서는 아예 사용이 멈춰버릴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뭐 법안을 좀 마련하겠다 이런 얘기들도 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방안으로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무역과 별개로 기술 패권의 싸움이기 때문에 이제 좀 다양한 방식의 제재 조치들을 고민하고 있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기술주들 많이 올랐고 반대로 지금 간밤에 보면은 그 유나이티드 헬스 같은 아, 경우는 네. 이제 뭐 연간 실적 전망 취소하고 예. 여기다 CEO까지 사임하면서 네, 네, 맞습니다. 지금 주가 자체가 좀 많이 떨어졌잖아요. 네. 예. 이게 또 그래서- 다우지수 끌어내리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쨌든 색깔 자체가 좀 다르다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사실 이게 종종 보시면은 주가 지수가 올라갔다고 하는데 이게 보면은 다우지수는 뭐 빠져 있거나 뭐 기술주들은 혼자 올라가 있고 또 반대의 경우들도 좀 생기는 부분들은 결국은 지수의 업종 구성 자체가 좀 다르기 때문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나스닥 같은 경우는 기술주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네. 50% 이상 기술주들로 꽉 채워져 있기 때문에 이런 좀 빅테크들의 모멘텀들이 발생을 했을 때는 나스닥 강해지는 부분들이 있고 이 다우존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금융 쪽이나 헬스케어 쪽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뭐 40% 이상 넘어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색깔의 차이가 지수 방향성에 있어서 좀 차이가 날 수밖에 없고요. 유나이티드 헬스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이 실적 가이던스를 철회를 해버린 부분들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사실 이게 1분기 때도 나타났던 부분들인데 이게 가이던스, 그러니까 CEO가 작년에 또 사망하는 이슈들이 있었고 이후에 이 부분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근데 1분기 때 가이던스를 명확하게 수정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문제가 됐었는데 아예 이번에는 이 수요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이제 추정하기 어렵다라고 하면서 철회해 버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기업에 대한 실적에 대한
이 신뢰가 좀 꺾여버리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좀 급락하면서 다우존스 지수에 또 마이너스 영향을 좀 크게 미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제 경기 둔화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서 약간 방어주, 가치주 형식으로 돌면서 네. 특히 빅파마 쪽은 굉장히 매수세가 좋았었잖아요 연초에는. 네, 예. 그랬는데 이제 관세 전쟁 얘기 나오고 네. 그다음에 뭐 이제 보건부 장관 바뀌고 이러면서 이제 네. 이슈들이 계속 터지면서 다 내려왔는데 네. 실제로 그러면은 지금 현재 이렇게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하나만의 문제로 봐야 되나요? 아니면 이제 일라이릴리나 뭐 네. 머크나 이런 나머지 빅파마들 같은 경우는 솔직히 배당률이 3% 이상씩 되니까 네. 왠지 빠져도 안 빠질 것 같았었거든요. 네. 그랬는데 기술주 다시 올라가고 얘네들은 내려가니까 어차피 상관관계가 두 개가 이제 찌그러지는 네. 둘이 반대로 가는 네, 이런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면은 네. 헬스케어는 다시 사면 안 되고 다시 AI로 다시 다 가야 되는 건가요? 네.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개별 모멘텀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는 국면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사실 뭐 최근에 또 다른 이슈들을 좀 더 짚어보면은 이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 약가를 가지고 또 네. 80%까지 더 낮춰버리겠다 네. 이런 얘기들 물론 얘기의 수준을 레벨을 보면은 저희가 관세 때도 봤지만 크게 질러놓고 실제 법안 처리는 좀 더 약하게 할 가능성 분명히 있기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 정책이 추진될 수 있다라는 불확실성 자체가 이 헬스케어 업종에는 조금 부담감으로 계속 작용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게 사실 뭐 그나마 저희가 이제 조금 뚜렷하게 최근에 이제 봤던 기대치들은 말씀하신 일라이릴리나 노보노디스크 같은 기업들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 이제 비만 치료제 시장에 대한 뭐 기대치들 이런 것들도 개별적으로도 반영된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좀 개별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그래도 조금 이제 기대해 볼 만한 것들 뭐 힘세얼스 같은 경우 또 이제 최근에 플랫폼을 또 끌고 가면서 또 굉장히 또 성장세들을 보여주고 있고 최근에 엄청 급등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조금 이제 약간의 집중되어 있는 개별 모멘텀 쪽으로 좀 집중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 상대적으로 좀 업종의 메리트는 조금 떨어져 있는 부분들이 아닌가. 그래서 원래 AI 되면서 바이오텍은 AI랑 바이오텍이랑 붙여서 반도체, 네. 그러니까 단백질 부분에 있어서 연구하는 데 있어서 굉장한 시너지가 있다. 예. 그래서 바이오텍이 잘 될 거다 막 이렇게 했었는데 바이오텍 ETF들도 그렇고 네. 다 완전 이게 무너지고 있는 듯한 그림이어서 맞습니다. 이쪽을 이제 다 지금까지 말씀하신 그런 뉴스들이 반영이 된 것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추가적으로도 불확실성이 더 크기 때문에 지금도 좀 약간 이렇게 멀리해야 되는 상황인가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개별 모멘텀이라고 말씀드린 부분들은 사실 하반기 시장을 저희가 살펴보면은 조금 이제 그 개별 종목 장세 같은 테마성이나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그러니까 지수 전체적으로 끌고 가기보다는 이런 좀 괴리가 좀 커질 수 있는 시장을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통화 정책에 대한 부분들도 그렇고 사실 AI나 반도체 부분들이 작년, 재작년 같은 이 탄력들을 보여주기는 좀 레벨상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감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 탄력까지는 보여줄 수 없다라고 하면은 지수 전체의 분위기를 끌고 가기보다는 조금 이제 모멘텀이 이렇게 좀 분산이 되는 그림들 좀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 뭐 바이오테크 기업들 중에서도 사실 뭐 골라내면은 좋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지만 업종 전체로 뭔가 이렇게 지금 금리 레벨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도 기대치들을 이렇게 확 업종 전체의 밸류에이션을 주기는 프리미엄을 주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혹시 빅테크 쪽도 좀 개별적인 그런 모멘텀으로 접근을 해야 될까 어떨까요? 왜냐면은 사실 그동안 이제 미중 간의 관세 전쟁으로 인해서 좀 피해가 예상됐던 기업이 이제 테슬라고 애플이었잖아요. 예, 근데 맞습니다. 최근에 이제 뭐 90일 동안 이제 네. 관세 대폭이나 합의 소식이 나오면서 주가가 좀 반등을 보여줬는데 네. 이런 식으로 좀 개별적으로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전처럼 그 빅테크 우르르 올라가는 것도 네.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건지 어떨까요? 사실 근데 지금 최근에 이제 그 부분들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들이 조금 이제 해소가 된다 네. 하면은 사실 빅테크 기업들 같은 경우는 사실 AI로 크게 또 한번 묶을 수는 있는 것 AI로, 같습니다. 예. 네. 그리고 사실 이 안에서도 저희가 조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 중 하나는 네. 이게 반도체 쪽, 하드웨어 쪽이랑 소프트웨어 기업들에 대한 약간 수익성에 대한 좀 차이가 좀 날 수 있다. 지금 어쨌든 정책에 대한 부분들이 발생을 또 사실 기대를 안 했었는데 정책이 풀려나가는 그림들이 반도체 쪽으로 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지금은 엔비디아가 좀 세게 올라가는 네. 모습들이 나오지만 이후의 그림들을 놓고 보면은 사실 여기서는 하드웨어 기업들의 조금 이제 성장성 자체는 뭐 작년, 재작년 같은 기울기를 계속 보여줄 수는 없을 것 같고 이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도 저희가 실적 시즌 때 계속 보는 모습들이지만 네. 이게 눈높이가 계속 높아지면 서프라이즈가 웬만큼 나서는 주가가 올라가기 힘들어지는 국면이 다시 발생할 수 있다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약간 하드웨어 쪽은 사실 하반기로 가면은 좀 힘은 좀 빠질 수 있다라 보고 있고 소프트웨어 기업들 이쪽으로 상용화 시키면서 조금 이제 폭넓은
넓은 영역을 좀 확장하는 기업들 이쪽으로 좀 저희가 좀 봐야 되지 않나. 뭐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기업이 될 수 있을까요? 뭐 사실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마이크로소프트. 기업들도 일단은 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 범위 자체가 조금 이제 달라질 수 있다. 뭐 사실 팔란티어도 사실 그런 기대감을 지금 반영하고 있는데 팔란티어는 조금 저희가 조금 레벨상 제가 쉽게 고평가예요? 추천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이게 의견이 너무 많이 갈리는 네.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뭐 아니면은 이제 사이버 보안 쪽. 그래서 뭐 저희가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 기업들을 좀 다양하게 좀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나를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저께 CPI 발표가 됐잖아요. 예. 소비자 네. 물가지수 발표가 됐는데 약간 예상보다 낮게 나왔다 그랬는데 이게 맞아요. 호재로 해석하는 게 맞나요? 그래서 지금 어제 CPI 같은 경우는 사실 뭐 헤드라인이나 코어 전체적으로 다 보면은 이 헤드라인 코어 둘 다 약간 이제 0.1%포인트 정도 시장이 기대했던, 전망했던 숫자보다는 살짝 낮게 나왔습니다. 제가 뭐 의미 있게 뚜렷하게 좀 보기는 좀 어려운 뭐 숫자들이긴 한데 그 뭐 숫자만 놓고 보면은 당연히 방향성이 좀 아래쪽으로 좀 잡고 있으니까 사실은 그동안 통화 정책에 대해서 지금 기대치들 조금 약해진 부분들이 최근에 있었는데 뭐 다시 올라올 수 있는 영역들이 아니냐 이런 부분들도 해석을 할 수 있겠지만 이게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이 관세를 온전히 얘가 반영을 하고 있는 지표냐라고 보면은 사실 아직은 좀 아닐 수 있다. 그러니까 물론 4월이면은 이제 보편 관세는 이제 집행이 된 시기이기 때문에 숫자 시기상으로는 이제 들어가는 게 맞긴 할 텐데 사실 저희가 이제 이거에 앞서서 이 미국의 무역 수지를 좀 놓고 보면은 3월달에 무역 적자가 굉장히 급증하는 모습들이 나왔었습니다. 그때 수입을 엄청 했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뭐 소비재 같은 거 보면은 전년 대비 증가율이 55%까지 나올 네. 정도로 굉장히 이제 소비재 많이 땡기는 모습이 나왔고 이 결과적으로는 재고를 쌓아놓고서 이 가격이 비용이 올라가는 부분들을 미리 대응을 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4월까지는 사실 가격을 인상할 요인들이 기존의 재고가 소진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약했다라고 좀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지금 이 재고를 쌓아놨던 부분들이 소진되는 것들은 대략 한 6월, 7월 정도 물가 지표에 좀 반영이 될 수 있다라고 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표를 가지고 뭔가 좀 긍정적으로 의미 있게 좀 해석하기보다는 네. 조금 물가 지표는 좀 의미를 찾기 위해서는 좀 기다려야 되는 게 그래요. 아닌가. 오히려 좀 서비스 쪽은 조금 더 오히려 견고하게 좀 나왔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조금 불확실성 요인이 오히려 좀 될 수 있는 게 아닌가. 뒷단에서는 좀 이렇게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그럼 같습니다. 5월도 아닌가요? 6월부터가 적당하게 관세가 반영이 된 거일 것이다라고 추정할 수 있는 건가요? 예, 지금 일단 지금 현재 분위기. 워낙에 지금 3월달에 이 주문량이 엄청나게 늘어났었기 때문에 4, 5월 정도까지는 약간 온전하게 반영한 지표로 보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는 그때까지는 싼 가격에 수입을 해놨기 때문에 예. 물건값을 올리지 않고 한 6월 달까지는 팔 수 있다. 네. 그래서 CPI는 안 올라갈 거다. 이렇게 예, 아무래도 생각할 수 있다는 버티는 거죠. 그림들이 나올 거고 관세 영향이 온전하게 반영이 되기 시작하는 것들은 뭐 5월에도 일부는 있겠지만 6월, 7월이 좀 더 의미 있게 반영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제 이번에 나온 그 소비자 물가지수 이 지표를 가지고 트럼프는 SNS에 또 네. 파월 네, 압박했잖아요. 맞습니다. 너 왜 그러냐? 너 너무 투레이트 파월이라고 하면서 좀 내버려 둬라. 지금 물가 좋은데 네. 이거 금리 인하 해주면은 아니, 중국도 금리 인하하고 유럽도 하는데 너 왜 안 하냐? 지금 계속 이런 거잖아요. 네, 예. 맞습니다. 이게 사실 파월 의장 입장에서는 뭐 늘 억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네. 파월 의장은 뭐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거의 뭐 그냥 애착 인형처럼 항상 심심하면 이제 들고 와서 계속 이제 SNS 위에 예, 올려놓고. 맞습니다. 그 슬로우 뭐 이렇게 계속 얘기들을 계속 꺼내놓고 있는데 이게 사실 저희가 연준 입장에서 살펴보면은 지금 CPI나 PC, 물가 이런 데이터들은 물론 하향 안정되는 그림들이 숫자상으로 찍히고 있는 게 네. 맞긴 한데 이게 사실 방금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관세의 영향들을 온전히 반영했냐 이거는 아닌 부분 지표들이고 지금 오히려 뒷단에서 나타나고 있는 기대 인플레이션들을 살펴보면은 이 정말 저희가 사상 이코사적으로 볼 수 없었던 레벨의 기대 인플레이션이 정말로 높은 수준에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좀 낮아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예. 그 낮아지는 수치들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연준이 뭔가 선제적으로 움직이기가 굉장히 좀 어렵다라는 부분들을 봐야 되는 거죠. 네. 이 관세 정책도 사실은 지금 트럼프의 정책 패턴들이나 협상 패턴들을 보면은 사실 뭐 저희가 쉽게 예측할 수 있는 패턴들을 보여주는 경우가 별로 없으니까 네. 연준 입장에서도 쉽게 뭐 정말로 말 그대로 그냥 찍고서 이거를 그냥 베팅을 하기에는 리스크가 좀 더 크다. 이렇게 좀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트럼프는 어쨌든 정책적으로, 정치적으로 보면은 어느 정도 이렇게 때려 놓을 만한 주체들을 담궈 놔야지 네. 어떻게 보면은 문제가 생겼을 때 핑계를 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계속 끌고 가는 것들이 아닌가. 어차피 파월 의장은 아시다시피 내년 5월이면은 임기가 끝나기 때문에 그렇죠. 뭐 계속 같이 갈 사람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또 갈등도 있었기 때문에 가장 또 쉽게 타겟으로 좀 만들어 놓은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번에 FOMC 미팅 때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물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연준도 괜찮다라는 느낌을 주고 대신에 이제 고용을 더 포커스해서 봐야 된다. 그래서 네.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은데 지금 이제 CPI는 이렇게 발표됐으니까 이제 확실하게 고용으로 딱 넘어간 거라고 봐야 되나요? 이제 고용만 보면 될까요? 금리를 내가 뭘 투자를 한다 그러면은 네. 고용만 괜찮으면은 된다. 뭐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종합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지난 회의랑 이번 회의 같이 연결해서 보면은 그냥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그 데이터 디펜던트를 다시 꺼내놓는 느낌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게 물가에 영향을 더 크게 줄지, 뭐 관세에 대한 지금의 정책 기조가 물가에 더 크게 줄지, 경제를 뭐 망가뜨리는 쪽으로 더 크게 줄지, 이 부분들을 좀 더 지켜보겠다라는 식의 그 코멘트들도 같이 동반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훼손 정도 이런 부분들을 좀 같이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보수적으로 좀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고용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실 연초 이후에 좀 데이터들을 보면은 이게 저희가 표면적으로 보는 데이터들, 뭐 실업률이나 아니면 고용자 수 같은 경우는 사실 크게 망가지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다만 뒤에서 저희가 세부 데이터들을 좀 더 보면은 이게 뭐 잘 아시겠지만 연초에 도시 성부 효율성 부서가 나와가지고 공무원들을 해고를 엄청나게 했었죠. 퇴직 프로그램도 진행을 하고, 그러면서 이 해고 발표 건수 데이터들이 또 같이 발표가 되는데 이게 팬데믹 이후로 최대치들을 찍고 있습니다. 지난달 같은 경우 27만 건까지 올라왔고, 근데 이게 저희가 데이터들을 좀 실업수당이나 이런 거 데이터들을 보면은 한 4개월 정도 선행을 하는 움직임들이 나오거든요. 결국 해고 발표를 하고 나서 어느 정도 시차를 두고 실제로 고용에 충격을 주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2월 지표부터 굉장히 올라갔었기 때문에 한 6월부터는 고용 쪽에 충격이 분명히 나타나긴 할 겁니다. 그리고 이 공무원 쪽은 사실 지난 3월까지 일단 프로그램들을 굉장히 강하게 진행을 했고 4월에는 안 했는데, 이게 정부 쪽에서 이런 분위기를 형성해 주다 보니까 민간 쪽도 최근에 해고를 좀 많이 하고 있어요. 어제도 마이크로소프트도 6천 명 정도 3%에 해당하는 직원들을 감축하겠다, 감원하겠다 이런 얘기들 한 것처럼 민간도 휩쓸리는 그림들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 고용 쪽에서는 뭐 2분기 이후에는 사실 이 부분들이 좀 더 가시화될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파월 의장은 여러 가지를 좀 살펴볼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금리 쪽을 저희가 좀 놓고 본다라 하면은 금리 쪽 같은 경우는 사실 최근에 리세션 우려를 좀 반영하는 과정에서 이 통화정책 연내 한 3-4차례까지 금리 인하를 반영했다가 지금 어떻게 보면 좀 2차례 정도까지 돌아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본다라 하면은 지금 레벨에서 뭔가 큰 변화를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좀 같이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아까 네. 6천 명 얘기하셨는데 그 마이크로소프트 6천 명 해고한 게 네. AI 때문인가요? 얘기한 AI로서 거는 생산성이 좋아져서 사람을 해고했다. 뭐 이런 코멘트가 있었나요? 코멘트 AI 쪽까지는 없었고, 약간 조금 이제 뭔가 이렇게 선도하는 기업으로서 뭐 유연한 뭐 경영 환경을 좀 만드는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네. 해외 주식 주로 분석하시는. 네, 저는 이제 사실 이제 애널리스트로서는 네. 이제 ETF를 담당을 이제 ETF. 하고 있고요. 사실 뭐 네. 그 전에는 뭐 주식 시황이나 해외 채권 분석도 했었고, 뭐 딜링 업무도 좀 했었습니다. 네. 예. 국내보다는 주로 이제 네, 해외, 해외 쪽을 좀 쪽을 많이 보고 많이 있었습니다. 하시는. 네. 요즘 개인 투자분들 어떤 종목 관심 많이 갖고 계세요? 저희가 사실 국내 개인 투자분들은 항상 근데 좋아하시는 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뭐 테슬라, 맞습니다. 그래서 애플. 네, 테슬라는 항상 순위권 그 맨 위에 항상 있고요. 그리고 요즘에 또 저희가 이제 ETF를 또 같이 이제 커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살펴보면은 저희가 그 서학개미로 저희가 지칭하시는 이 해외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ETF 투자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긴 네네. 합니다. 그래서 미국 종목들을 사실 때도 개별 종목도 사시지만은 미국 상장되는 ETF들도 굉장히 많이 사시는데 네. 여기서 특징적인 부분은 네. 이 미국 같은 경우는 단일 종목의 레버리지 ETF, 네. 인버스 ETF들이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단일 종목을 레버리지 맞습니다. 했대요. 그래서 테슬라 2배짜리. 와. 예, 그래서 뭐 테슬라 2배짜리가 사실은 TSLL이라는 이 네, 티커로 네. 거래가 되고 있는데, 그 종목 같은 경우가 사실 우리나라 분들이 굉장히 많이 하시는 종목이고, 최근엔 또 팔란티어 2배짜리도 네. 굉장히 또 순위권에 올라오는 좀 네. 움직임들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많이 하시는 종목 중에 하나는 이 속셀이라고 해서 이 반도체 네. 업종 3배 레버리지 네, 네. 뭐
나스닥 레버리지 네.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개별 종목들도 보면은 테슬라, 팔란티어, 말씀하신 뭐 애플, 엔비디아 이런 것들이 항상 상위권에 머물러 있고요. 그리고 네. 말씀드렸던 개별 종목의 레버리지 ETF들도 사실 한국에서 좀 굉장히 인기가 많기 때문에 저희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중소형 운용사들이 이런 걸 전문으로 하는 운용사들이 있는데 네. 이쪽에서도 한국 투자자들을 염두에 두고선 만드는 경우들도 최근에 늘어나고 있다고. 미국 얘기했습니다. 자체 내에서도. 예, 맞습니다. 우리가 70%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상장돼 있는 주식 70% 우리가 가지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 한국 사람? 뭐, 네. 예, 개별 종목들의 굉장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두 배짜리 와. 레버리지, 세 배짜리 레버리지는 우리가 다 가진 걸로. 특히 테슬라. 역시 우리 네, 한국인들 역시 화끈해요. 화끈합니다. 네. 네. 아니, 그래서 테슬라에 대해서 어떤 뷰 갖고 계세요? 테슬라는 네, 테슬라 같은 경우는 사실 목소리가 떨리셨어. 이렇게 또 돌아서 갑자기 들어오시죠 그래가지고 테슬라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아시다시피 이게 테슬라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정말 이 일론 머스크에 대한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투자를 하시고 뭐 사실 최근에도 저희가 뭐 저희 부서에도 있고요. 네. 뭐 제가 이제 소위 약간 이제 농담식으로 테슬람이라고 이제 하는 그렇죠. 테슬라이라고 하죠. 예. 이런 분들이 굉장히 또 주변에 많은데 사실 이게 밸류에이션을 어느 쪽으로 주냐에 따라서 굉장히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뭐 아시는 것처럼 지금 최근에 이 자동차 쪽에 대한 매출 비중은 계속적으로 좀 계속 부진한 모습들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유럽, 뭐 중국 내에서 판매량이 계속 감소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네.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일단은 1차적으로 사실 상호 관세에 대한 부분들이랑 같이 맞물려서 굉장히 충격을 좀 가했다라고 보고 있고 네. 사실 지금 이후의 그림들을 보면은 아시다시피 이 정보효율성부서에서 5월부터는 굉장히 조금 업무를 좀 배제하겠다 머스크가 좀 이런 그렇죠. 얘기들을 하면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는 조금 어떻게 보면은 이 테슬라가 정치적 브랜드의 좀 가치를 훼손시켰던 부분들을 조금 다시 좀 회복시킬 수 있는 여지들은 좀 생긴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서 나타나는 기대감,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실망감들이나 우려들을 좀 되돌려 놓는 움직임들이 아직까지 지금은 조금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고, 다만 이게 지금 판매량 데이터나 이런 것들 보면은 사실 아직까지 매출 비중은 전기차에 대한 그 비중이 좀 더 크기 때문에 뭐 에너지 쪽에 대한 부분들이 예. 계속 올라오고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이쪽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약간 이제 2분기 후반부터는 조금 변동성은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은 하고 있고요. 다른 비즈니스들의 회복 정도나 전기차 판매량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을 좀 같이 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감세가 요즘 주가 또 올라가니까 예. 왜 올라가냐 하면서 이제 감세랑 자사주 매입이 막 나오잖아요. 네, 네. 그거랑 또 IRA 폐지까지 겹쳐지면은 실질적으로 보면은 네. 되게 또 불리시한 뉴스들만 또 갑자기 막 보이는 네. 빠질 땐 아무것도 안 예. 봤었는데 네. 그래서 이게 계속적으로 유지가 될 수 있는 뉴스들인가요? 사실 감세 뉴스는 저희가 좀 의미를 좀 있게 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은 하고 네.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트럼프 트레이드가 나왔을 때 이 사실 시장에서 봤던 것들이 관세가 아니었고 감세와 감세. 규제 완화에 대한 네, 부분들이었잖아요. 그렇죠. 사실 이 기대치들을 취임 이후에 다 우선순위를 완전히 바꿔놓으면서 불확실성을 더 키우다 보니까 이게 얘네들은 지금 다 뒷단에서 거의 잊혀진 존재들이 됐는데 지금 아시겠지만은 IRA 조기 종료 이런 얘기들을 같이 맞물려서 법안을 처리하려고 감세안들을 처리하려고 공화당 하원 쪽에부터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감세 조치들 같은 경우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밀접하게 좀 볼 수 있는 것들은 뭐 소비라던가 뭐 기업들의 투자 활동들 이런 쪽으로 당연히 부양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긴 합니다. 다만 이제 이 IRA 바이든 정부를 지우는 방향이죠. 저기 IRA를 법안 네. 폐지하는 부분들은 그리고 또 이제 전기차나 배터리 쪽에 대한 부담감들도 좀 계속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업종별로 조금 일부 업종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부담을 가져갈 수 있는 뭐 친환경이랑 이제 배터리 뭐 전기차 쪽이 당연히 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을 좀 나눠서 본다라 하면은 이후에 다른 쪽 같은 경우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게 지금 공화당이 목표로 하고 있는 것들이 5월 초까지 이 법안 처리를 진행을 하면서 7월 달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할 수 있게 이 타임테이블을 잡고선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시장 전체로 보면은 그래도 좀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봐야 되겠지 않나 이렇게 좀 나눠서 좀 보고 있긴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뭐 지금 이제 시장 자체가 좀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 미증시 있는 상황인데 네. 여기에 대해서 단기적인 반등이라는 시각도 꽤 있어요. 왜냐하면 네. 관세 정책이 지금 그냥 일단 시간을 번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보세요? 아니, 거기다가 예. 조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6월 달에 다 겹쳐지잖아요. 네, 이제 고용도 맞습니다. 나빠진 거 막 나올 네. 거고 인플레이션도 높게 나올 거고 그럼 네.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니까 아. 그럼 지금 네. 말씀하신 걸 하면 이제 5월에 빨리 도망가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네.
5월 지금 이제 2주 남았는데 도망가라고요? 근데 사실 이런 부분들이 예측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지금 반등의 연속성에 대한 고민들이 네. 여러 가지로 엇갈리는 부분들이 아닌가 네.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생각은 지금 2분기 후반 그리고 또 3분기 초쯤 되면은 뭐 약간의 변동성은 뭐 수반될 수 있다. 왜냐하면 지금 2분기 후반, 3분기 초 한 6, 7월? 뭐 6, 7월 정도에 사실은 이제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정리해 주신 것처럼 경제 지표들이 모이는 것들도 사실은 6월 데이터는 7월에 확인이 될 거잖아요. 네네. 7월에 확인될 텐데 7월은 또 아시다시피 또 2분기 실적을 좀 확인할 수 있는 타이밍입니다. 그리고 사실 2분기 실적은 별로 중요하지 않을 것 같고요. 네. 가이던스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사실은 시장 분위기가 굉장히 좀 크게 달라질 수 있고 사실 이 가이던스를 본다라 하면은 사실 저희가 실적 시즌에 완전히 본격적으로 진입하기 전에는 아무래도 이런 경계감들이 좀 변동성을 좀 키울 수 있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분명히 이걸 좀 인지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굉장히 좀 서둘러서 중국의 협상력을 이렇게 좀 허용을 어느 정도 해주면서 지금 이렇게 서두르는 모습들 보면은 이런 부분들 인지하고 있을 거고 이 90일 유예 조치 이 안에서 협상을 좀 속도를 낸다라 하면은 가이던스에 대한 부분들도 긍정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사실 3분기 이후에는 다시 조금 긍정적인 방향으로 주가가 좀 방향성을 잡지 않을까라고 일단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애널리스트로 숫자로 얘기를 좀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아쉽긴 하지만 이 특성과 이 성향들을 봤을 때는 이런 좀 타임테이블을 좀 저희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뉴욕 증시 종목에 대한 투자 의견 자세히 정리해드립니다. 오늘은 의료 AI 기업 템퍼스 AI부터 실적 성장세를 이어가는 엑손 엔터프라이즈 그리고 클라우드 기반 모니터링 플랫폼 데이터도까지 AI 키워드로 묶인 총 3개의 종목에 대해 국내 증권사의 분석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의료 AI 기업 템퍼스 AI입니다. 올해 초 서학개미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현재 주가는 68.91달러 그리고 목표 주가는 63달러 선으로 보수적으로 제시가 됐습니다. 템퍼스 AI는 의료 유전체 분석을 기반으로 AI 솔루션을 개발 중인 기업이죠. 이번 1분기 매출은 전년 대비 75% 증가하면서 시장 기대치를 웃돌았고 EPS도 마이너스 0.24달러로 예상치보다 손실폭이 적었습니다. 주력 부문인 NGS 유전체 진단 사업에서는 검사 건수와 평균 단가가 모두 늘었고 고가 제품 출시 효과로 수익성도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2월에 인수한 엠브리 제네틱스의 유전성 검사 실적도 본격 반영되면서 해당 진단 건수는 전년보다 22% 이상 급증했습니다. AI 기반 데이터 분석 부문도 전년보다 131% 성장했고 아스트라제네카 등 글로벌 제약사와의 공동 개발 계약으로 향후 3년간 약 2억 달러의 매출도 확보한 상태입니다. 증권사는 암 치료 후에 남은 미세 암세포를 탐지하는 MRD 분야와 AI 데이터 인프라 등에 대한 장기적인 투자가 진행 중인 만큼 단기 실적보다는 중장기 성장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보안 장비 소프트웨어 전문 기업 엑손 엔터프라이즈입니다. 현재 주가는 724달러 선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지난 한 달간 약 26% 정도 주가가 급등한 종목입니다. 제2의 팔란티어를 찾는 와중에 엑손은 AI와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를 결합한 통합 솔루션으로 독보적인 락인 효과를 구축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이번 1분기 실적에서도 매출과 이익 모두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매출은 전년 대비 31% 증가해 6억 달러를 기록했고 에비타 마진도 25% 정도까지 오르면서 수익성도 크게 개선됐습니다. 소프트웨어 부문은 AI 기능이 탑재된 드래프트1 구독자 증가 효과로 전년보다 39% 성장했고 전체 매출의 44% 정도를 차지했습니다. 하드웨어 부문도 테이저건, 바디캠, 드론, 전 제품군이 고르게 성장했고 역대 최대 해외 매출까지 기록하면서 가이던스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증권사는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 기조와 민간 해외 시장 확장 가능성을 함께 고려해서 중장기적으로도 긍정적인 업사이드가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클라우드 기반 모니터링 플랫폼 데이터독입니다. 현재 주가는 117달러 선에서 움직이고 있고 목표 주가는 143달러 선으로 제시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데이터독은 1분기 실적과 가이던스 모두 시장 기대치를 상회했습니다. 매출은 25% 늘어난 7억 6천만 달러, EPS는 0.46달러로 컨센서스를 웃돌았고요. 대형 고객 확보와 AI 관련 매출 성장세가 두드러졌습니다. 1천만 달러 이상 대형 계약이 무려 11건 체결됐고 AI 관련 고객사의 매출 비중도 8.5%까지 확대되면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또한 전체 고객 수는 3만 500곳, 이 중에 10만 달러 이상 매출 고객이 3,770곳에 달하면서 안정적인 수익 기반도 유지 중입니다. 사용 제품 수가 늘어난 것도 긍정적인데요. 4개 이상 제품을 사용하는 고객의 비중은 51%로 업셀링 전략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비용 증가로 이익 가이던스는 소폭 하향됐지만 증권사는 계약 파이프라인 확대와 AI 수혜, 낮은 밸류에이션을 여러모로 감안했을 때 주가 업사이드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는 미중 관세 인하 여파로 훈풍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세 종목에 대한 투자 의견 오늘 밤 뉴욕 증시 종목 대응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월가 인사이트였습니다. 인도와 파키스탄이 극적으로 휴전을 했지만 긴장 상태는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갈등이 또 장기화될 경우에는 인도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 역시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오늘 인도 파키스탄 사태 흐름과 함께 또 우리 기업들이 전 현지 상황까지 짚어보겠습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지속가능발전연구팀 김정곤 팀장님 모셨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지속가능발전연구팀에서는 무슨 연구를 하는 건가요? 원래는? 전 원래 전임이 인도 남아시아 팀장이었고 네. 지금은 저희는 개발협력 연구를 하는 부센터 안에 소속이 돼 있고 주로 국제 협력이 요구되는 그 크로스 커팅한 이슈, 뭐 기후 변화라든지 디지털 전환 그런 또 개발 협력과 관련된 그런 이슈들을 연구하는 팀입니다. 그럼 우리나라 기업들이 인도에 가서 뭘 한다거나 지금 인도 남아시아 쪽에 가서 뭘 하면은 연구를 한 거를 그 기업들한테 이렇게 도와주시는 역할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레포트를 주시는 건가요? 저희는 주로 뭐 기업에 대한 어떤 그 자문이나 이런 역할도 하지만 네. 저희 기관이 국무총리실 산하이다 보니까 주로 정부 부처를 대상으로 한 보고서를 발간하고 자문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럼 정부 부처로 올라가면 재경부로 올라가는 건가요? 어디로 올라가는 건가요? 뭐 저희는 여러 부처랑 뭐 관계를 맺고 있지만은 뭐 기획재정부라든지 뭐 산업통상자원부 또 외교부 그리고 또 뭐 국무조정실 이런 쪽들하고 뭐 다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인도 파키스탄 간의 지금 최근 상황부터 좀 짚어봐야 될 것 같거든요. 네. 예, 어떤가요? 예. 일단 뭐 아시다시피 휴전 상태로 들어갔고요. 네네. 미국이 굉장히 적극적인 중재 역할을 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인도 파키스탄 쪽은 자기들이 주도적으로 역할을 했다고 그렇죠. 하나 사실 내용적으로는 미국이 또 미국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 같고요. 또 미국 입장에서는 이 미국과 파키스탄이 분쟁이 일어나는 것이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특히 중국과의 관계를 생각했을 때 네. 인도 파키스탄은 전쟁이 나면 큰 전쟁이 되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막는 게 당연했다고 봅니다. 일단 지금 사실 이 사건의 발단 자체는 다소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었나. 네. 테러리스트 뭐 어떤 주체가 명확하게 지금 드러나진 않지만은 그 사람들이 카슈미르 지역에 온 인도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해서
특히 그 카슈미르는 그 힌두 성지도 있고 네. 사실 이 자연 경관이 너무 좋아서 또 관광지로 유명하나 사실은 여기에 온 사망한 사람들은 성지순례차 온 사람들로 보이고 또 남자들만 골라서 또 사살했어요. 잔인하게. 그러다 보니까는 인도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네. 또 상황이었고 인도가 뭐 신두르 작전을 통해서 미사일 공격을 했고 파키스탄도 보복에 나섰다가 뭐 말씀드렸듯이 일단 휴전 상태가 됐습니다. 뭐 지금 이 상황에서 이게 완전히 끝난 거냐 네. 아니면 이게 지속할 수 있는 거냐고 궁금해하실 텐데 사실 이 카슈미르 지역을 중심으로 한 인도와 파키스탄의 분쟁은 6년 만이고 2019년에도 상당히 심각한 상황까지 갈 뻔했었습니다. 그리고 6년 만인데 뭐 사실 이런 상황은 되풀이되어 왔고 네. 특히 카슈미르가 안보적으로나 그냥 국경이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은 곳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분쟁이 되풀이되고 있는 곳입니다만은 일단은 미국, 인도나 파키스탄이나 모두 이거를 큰 전쟁으로 가는 것을 원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네. 또 결국에는 큰 전쟁으로 간다는 것은 사실 같이 주저앉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심각한 상황으로 갈 가능성은 매우 낮다. 그리고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뭐 인도가 그 인더스 강 조약을 효력을 정지시키고 파키스탄에게 물 공급을 끊겠다고 뭐 위협을 하는 상황. 그 파키스탄이 또 이거는 인더스 전쟁이다라고 규정하는 상황은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만은 이 인더스 강 조약을 그 효력을 정지시키고 있는 것은 뭐 결정적으로 파키스탄에 타격을 주기는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오히려 이 인더스 강이란 지금 카슈미르는 그 인더스 강의 수원지거든요. 그래서 파키스탄한테 너무너무 중요한 곳이고 그래서 인도는 이것을 가지고 파키스탄에게 위협을 가함으로써 오히려 인더스 강 조약을 개선하려고 들거나 이런 목적이 있지 않나. 그런 파키스탄한테 이렇게 해가지고 인도가 얻어낼 게 있나요? 현재로서 이 지역 우선 국경 분쟁 지역이라 네. 중요하죠. 이게 영토 분쟁 지역이기 영토 분쟁 때문에 지역인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죠. 그러면 이런 네. 상황인데 거기에 나가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많이 있나요? 뭐 주로 파키스탄에도 일부 나가 있고요. 근데 인도 쪽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뭐 우리나라 주요 대기업들은 거의 다 나가 있다고. 네. 그리고 이 진출 역사도 상당히 됐습니다. 90년 초에 인도가 개방한 이후로 현대라든지 삼성, LG 그리고 좀 뭐 효성 그리고 좀 늦게는 기아 그리고 또 식품 기업도 나가 있습니다. 롯데웰푸드가 인도가 의외로 이 식품 산업의 기반이 잘 돼 있습니다. 시장도 크고요. 그리고 잘 알려지지 않을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인도에서 배틀그라운드는 거의 국민 게임입니다. 그래서 2021년에 출시한 이래로 사실 주로 뭐 남성들 대상으로 한 게임이긴 하지만 네. 이것이 거의 그 인도에서는 게임은 안 해봤어도 이름은 다 아는 그런 하우스홀드 네임이 돼 있습니다. 그렇게 다양하게 이렇게 그리고 대부분은 굉장히 뭐 포스코도 빼놓을 수 없겠네요. 대부분은 인도에서 굉장히 성공을 거두고 있고 뭐 특히 현대차 같은 경우는 상장을 했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인도가 현대차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최대 시장이기도 하고 또 인도 현지에 녹아든다는 그런 중요한 현지화 전략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 진출이 현대차를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단계를 가고 있는 것 같고 이 기업들이 공통적으로 보면은 이 인도 시장의 성장성이나 내수 시장 그리고 젊은 소비자 그리고 이들의 수요 확대에 따른 프리미엄 수요 이런 것들을 공통적으로 다 보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들고 또 정부 간 관계로 봤을 때도 인도 입장에서는 우리나라의 제조업 투자가 제조업 육성을 하려는 시각에서 매우 반가운 것이다. 그래서 양국 관계에서 되게 좋은 진전이 있는 결국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만 놓고 봤을 때는 일단 지금 인도와 파키스탄 갈등 굉장히 오래된 상황이고 네. 그냥 잠시 지금 휴전인 상황인
휴전인 거라고 봐야 되는 거죠? 일단 뭐 휴전이죠. 근데 휴전, 네. 뭐 그렇다고 해서 당장 갑자기 어떤 또 돌발적인 전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지만 사실 그렇게까지 갈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이고 네네. 그래서 한국 기업들도 일단은 뭐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다는 얘기는 지금까지 아직까지는 없었고 없고. 또 다행히 또 그 지역이 대부분 인도의 그 제조 집적지는 네. 인도를 역삼각형으로 놓고 보면 이 중간층 이후에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이 분쟁이 일어난 이 북서쪽 끝쪽하고는 멀습니다. 물론 델리에도 있지만은 예. 델리도 사실은 상당한 거리가 있고 네네. 지리적으로도 꽤 멀죠. 그러다 보니까는 뭐 큰 직접적 영향이 있었다 이런 건 없지만 네. 만약에 이런 상황이 단기간 내에 되풀이 된다거나 했을 때는 당연히 영향을 여러 각도에서 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네요. 그러면 이제 저 인도가 원래 중국이랑 조금 사이가 안 좋잖아요. 네. 사이가 안 좋고 그다음에 네. 지금 트럼프는 중국이랑 싸우고 있고 네. 그러면은 이제 미국은 인도랑은 친하게 지내야 될 것 같잖아요. 아,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관세 부분에 있어서 인도한테 무슨 페이버를 주고 있거나 아니면 어떤 특별한 인도가 이제 그 미국의 우방으로서 자리매김을 할 가능성은 있는 건가요? 사실 역사적으로 인도는 미국에 대해서 그렇게 신뢰를 갖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렇죠. 예, 그렇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서로에게 매우 중요한 파트너고 미국 입장에서는 아까 뭐 미국의 중재 얘기도 드렸지만은 미국은 지금 중국이 가장 중요한 상황이라서 여기 남아시아 지역에서 인도가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잘 버텨주는 게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나라의 기본적으로 이 미국, 인도 사이의 이 무역 협상, 관세 협상은 그런 큰 틀에서 일단은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물론 미국은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를 관세 왕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네. 일기 때도 그리고 실제로 인도의 뭐 관세 장벽 그리고 규제와 같은 비관세 장벽 수준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미국은 뭐 예를 들면은 특히 미국 쪽에서 요구하는 건 인도의 농업 유제품 시장 개방 네. 그리고 지재권 보호 강화 그리고 디지털 무역과 관련된 규제 완화를 강하게 요구를 하고 있고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물론 관세 완화도 포함이 되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인도에게 강하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는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미국에 대해서 친미국적인 그러니까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예를 들면은 인도는 미국에 대해서 미래 최애국 대우라는 것을 제안을 했다고 전해지는데 이거는 인도가 타국하고 무역 협정을 했을 때 만약 미국에 준 혜택보다 더 나은 혜택을 준다면 그거를 미국에게 자동적으로 주겠다는 그런 조항을 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도 입장에서는 굉장히 전향적인 그런 걸 했고 반면 또 인도는 미국산 뭐 육류라든지 수산물에 대한 관세도 대폭적으로 인하를 하겠다 이렇게 나서고 있습니다. 네. 보통 이제 인도하면 예전에부터 포스트 차이나라고 인식이 많이 되어 왔습니다. 일단 인구 규모도 지금 세계 1위죠. 세계 1위고 네. 노동력 풍부하고 실질적으로 지금 평균 연령도 중국보다 보니까 약 10살, 10세 이상 낮다고 하니까 굉장히 젊은 노동력이 있는 거고 여기에 글로벌 기업들도 인도에 지금 계속해서 투자를 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도 이런 시각이 여전히 유효한 건가요? 뭐 그런 질문을 되게 많이 받습니다. 예, 네. 예. 그 포스트 차이나가 무엇을 의미하느냐가 네. 중요한 건데 일단은 뭐 제 의견의 결론만 말씀을 네네. 드리면은 인도가 포스트 차이나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생산 기지로서나 시장으로서나 중국을 일정 부분 대체할 것은 상당히 분명해 보인다. 다만 정말 중국과 같은 수준의 생산 기지가 될 것인가, 네. 또 시장이 될 것인가 이것은 아직은 낙관하기는 어렵다. 쉽게 네. 보이진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일단 경제 성장 속도 자체는 인도가 2027년에는 뭐 미국, 중국에 의해서 경제 규모에서는 세계 3위가 될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봅니다. 네. 성장 속도도 인도가 6% 중반 정도의 성장을 지속할 걸로 보이고 이것은 뭐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이고
그에 반면에 중국은 4% 초중반 네. 이렇게 갈 것으로 보이니까 이 두 나라의 격차는 줄어들고 인도는 고성장을 할 것은 거의 유력해 보인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말씀하셨듯이 그 인구 자체가 굉장히 큰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또 그 인구가 젊고요. 그래서 그리고 그들이 젊은 층을 중심으로 소득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 또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고 또 미중 경쟁 하에서 인도가 확실히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낮은 나라다. 그리고 인식이 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한국 기업들의 인도 진출 투자 확대는 분명히 이런 거 상황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더욱이 그 정도로. 인도 같은 경우는 IT가 되게 강하잖아요. 네. 그래서 실제로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IT 쪽에 강한 민도 있고 인구도 좋아서 인도에 투자를 해라 이래가지고 인도 ETF도 많이 사고 막 그랬던 다가 좀 이제 상승했다가 좀 이제 조정을 받은 상태인데 지금 인도 투자하기에는 유망한가요? 이거 딱 보시기에 IT나 이런 성장성을 봤을 때는. 최근 제가 아는 바로 전 주식 전문가는 네. 아니지만 네. 딥시크가 등장하면서 네. 약간 인도 투자가 꺾였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딥시크가 등장해서 인도 들어왔던 자금이 중국으로 이동하는 움직임이 있다. 왜냐하면 이 AI 쪽에 이런 강력한 그런 기술 투자라든지 기술이 중국이 인도보다 훨씬 앞서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뭐 좀 그런 게 있지만은 현재로 봤을 때 특히 IT 쪽에 인도가 중국하고 좀 다른 특색이 있는 것은 이 소프트웨어 개발이나 서비스 그리고 인재풀 측면에서는 글로벌 네트워크 영향력이 중국보다는 압도적으로 크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는 중국이 주로 이제 기술적인 자립이라든지 또 IT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자국 생태계는 굉장히 강한데 그 부분은 뭐 인도가 따라갈 수가 없죠. 그렇지만 이게 인도의 경우는 글로벌 네트워크 그리고 그동안 90년대부터 쌓아온 그런 기술 인력들의 역량은 뭐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특히 AI도 자체 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고 챗GPT 보시면은 힌디어는 아직 없습니다. 아마 그걸 인도에서 개발을 할 것 같고 네네. 인도 역시 AI 분야에서도 굉장한 야망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IT 분야에서의 인도의 경쟁력에 대해서는 뭐 앞으로 크게 의심할 여지가 없다. 다만 제조업 분야는 좀 상황이 달라서 중국보다는 많이 떨어져 있고 그 부분은 여전히 인도가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부분 같습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난해만 해도 뉴욕 증시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오며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올해 들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뉴욕 증시 변동성이 굉장히 큰 모습이었고요. 좀처럼 예측하기 어려운 시장 상황이 됐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주목해볼 ETF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B자산운용 ETF 상품 마케팅 실장 이수진 실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오랜만에 뵙네요, 이 자리에서. 네. 그동안 어떤 별일 없으셨죠? 네, 별일 없었습니다. 예. 네. 요즘 ETF
쪽 시장은 어때요? ETF 시장은 사실 최근 몇 년 동안 계속 연간으로도 계속 높은 성장률을 기록을 하고 있고 네. 상품 수도 다양해지고 있고요. 특히 최근 한 3, 4년간은 해외 주식 중심으로 시장이 또 좋았다 보니까 ETF 네. 시장이 좀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해외 ETF들 성장은 하지만 네. 실제로 ISA나 네. 퇴직연금에서만 사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일반 주식 매매 하시듯이 일반 위탁 계좌를 통해서 주식 매매하듯이 ETF를 근데 이제 해도 사고파실 수 되는데 있습니다. 세금을 네. 이상하게 내야 네. 되지 않나요? 아닙니다. 달라지는 부분은 사실상 투자자들이 체감적으로 느끼시게 되는 부분은 크게는 아직까지는 없고요. 없나요? 그냥 일단 연금 계좌나 ISA 계좌에서 투자를 하시면 좀 더 유리하다라는 부분만 있으십니다. 보통 이제 ETF를 샀다 팔았다 하면 세금도 없다, 매도 세금도 네. 없고 그래서 네,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해외 ETF를 할 아, 경우에는 네, 매매 네. 차익을 따로 계산해서 세금을 연말에 네. 내야 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국내 주식형만 매매 차익에 대해서 비과세가 사실 적용이 되는 부분이고요. 나머지 ETF는 모두 동일합니다. 동일한 거예요. 네, 네. 그러면 대부분은 세금을 안 내려면 ISA나 퇴직연금 계좌에서 해야 한다. 네, 안 내시는 건 아니고 나중에 이제 내면. 요율이 낮습니다. 요율도 낮고. 네, 네. 지금 이제 지난 주말에 스위스 제네바에서 그 미중 간의 무역 관세 합의 소식이 나오면서 이제 네. 글로벌 증시 굉장히 요동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뭐 네. 미증시 좋았고 네. 중국 쪽도 괜찮았던 것 같고 네. 전반적으로 글로벌 시장 어떤 움직임을 보였나요? 일단은 그 치킨 게임으로 치달았던 미국과 중국의 이 협상이 일단은 90일간의 이 휴지기에 접어들면서 일단은 시장은 안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최악의 상황을 피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시각들이 대부분이고요. 물론 일각에서는 뭐 중국이 이겼다, 뭐 미국이 이겼다 여러 가지 평가가 엇갈리고는 있지만 사실상 양국의 이득이 모두 반영된 것으로 현재로서는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은 고용 우려가 좀 완화가 된 부분이 있고요. 제조업 침체와 관련해서도 일시적으로 침체를 피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마련된 것으로 보고 있고 미국의 입장에서도 여전히 트럼프 집권 이전보다는 높은 관세를 유지를 하면서도 물가 상승이나 공급망 충격 우려 그리고 1분기 GDP 마이너스 성장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우려가 컸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일시적으로 해소가 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일단은 미국 기업들이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원료나 부품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비용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면서 글로벌 증시가 대부분 상승을 했고 특히 이제 공급망 회복의 대표 수혜 업종인 IT나 제조 업종들이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나스닥 지수가 직전일 뭐 한 4% 정도 상승을 했고 어제도 이제 오르는 모습을 보였고요. 특히 반도체랑 기술주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반도체 지수가 직전일에는 7%, 어제도 한 3% 정도 상승을 기록한 것은 물론이고 또 미국 기술 대장주들이죠. 테슬라나 엔비디아 같은 종목들도 이틀째 한 5%대 강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학개미들도 이제 레버리지 ETF들을 위주로 해서 주로 많이 해외 ETF들을 막 거래를 하고 있는데 네. 지금 가장 현재 최근에 들어서 가장 인기가 있는 ETF는 뭔가요? 사실상 이게 주간으로 보느냐, 뭐 연간으로 보느냐에서 조금씩 차이는 있는데요. 대부분 미국의 최근 상승을 주도한 기술주들이 상위에 랭크되어 있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더욱 특징적인 부분은 대표 지수들, 네. 그리고 뭐 테슬라나 엔비디아로 대표되는 또 대장주들 이런 네. 것들을 주로 매수하시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장성이 높은 기술주 그리고 이제 최근 성과가 좋다라는 어떤 확신을 통해서 레버리지를 트레이딩에 활용을 하시면서 단기 수익 극대화를 추구하시는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지금 1위부터 5위까지 보고 계시지만 10위권 이후에도 채권형은 하나 정도만 랭크가 되어 있고 대부분 뭐 이제 여기에 없는 기술 관련 종목들과 ETF들이 상위에 랭크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채권도 TMF인가요? 레버리지인가요? 채권은 아니면 초단기 채권 채권. ETF입니다. 그럼 현금 네. 냅두는 거 대신 네, 사는 걸로 하는 맞습니다. 거네요. 네. 지금 보니까 1위부터 5위까지 네, 지금 뭐 QQQ, SOXL, 뭐 TSLL 이제 이런 ETF들 이제 그 너무 이름들이 다 기니까 티커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주식들도 뭐 469, 060 이렇게 코드명으로 상장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도 같은 그런 맥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1등을 기록하고 있는 게 그 인베스코사의 나스닥 100 ETF입니다. 기술주 대표 100종목에 투자하는 ETF이고요. 반도체 3배 레버리지나 테슬라 2배 레버리지 ETF를 통해서 단기 수익 극대화를 추구하시는 것 같고 개별 종목으로는 팔란티어, 테슬라 그 이후에
현재는 뭐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이런 종목들이 사실 올라와 있습니다. 여전히 빅테크 쪽 좋아합니다. 아까 보면은 네. 매수매도 금액이 거의 비슷한데 그럼 거의 네. 단타라고 봐야 되나요? 근데 사실 지금 장기 보유 금액으로도 사실 1등은 테슬라입니다. 네. 보유 금액, 매수 금액, 순매수 금액 그 데이터를 다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장기간으로 보시면 뭐 S&P 500이나 뭐 미국의 배당주나 이제 이런 것들도 상위에는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네. 테슬라 말씀 주셨는데 사실 그동안 이제 전기차 뭐 판매량이나 점유율만 놓고 봤을 때는 이제 갖고 있는 주주 입장에서는 약간 불안한 뉴스들이 많았단 말이죠. 네. 그런데 이제 6월달 이제 로보택시 네. 요거 좀 기다리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거든요. 네, 이 로보택시 6월 달에 이제 시행이 되면 사실상 이 완전 자율주행 기반의 어떤 세상이 열리는 네. 그런 혁신적인 변화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테슬라가 보유한 이 기술 자체가 이미 업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거를 기반으로 한 수익 모델이 이제 현실화가 될 경우에 이미 이제 테슬라는 단순한 전기차 제조를 넘어서서 이 자율주행을 통해서 이제 얻어낸 물리적인 데이터를 소프트웨어에 활용을 할 거고 그리고 전기차를 통해서 제조업 기술은 물론이고 에너지 저장 장치나 이제 이런 부분들 좀 단순 어떤 자동차라는 한 분야에서 넘어서서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을 끌고 가는 그런 혁신의 상징과 같은 기업으로 재평가 받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고요. 또 로보택시뿐만이 아니라 하반기에는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 생산까지 이제 양산이 확정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테슬라가 가진 데이터 소스 AI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기술력 이런 것들을 토대로 봤을 때 앞으로도 뭐 실적 개선이나 주가 상승 모멘텀은 연말까지 굉장히 열려 있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KB자산운용은 원래 이제 운용사잖아요. 그러면 네. ETF가 잘 돼야 좋은 거잖아요. 맞습니다. 테슬라가 막 샀다 팔았다 하면 안 되고. 네.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테슬라의 또 레버리지까지 한 이제 해외 ETF를 거래하는 거랑 네. 실제로 국내에 상장돼 있는 ETF들을 거래하는 거랑의 큰 차이가 제일 큰 차이가 뭘까요? 아무래도 사실 이거는 투자자의 투자 성향에 따라서 좀 다른 선택지가 될 것 같아요. 제가 당장 테슬라의 일비하면서 그냥 그 수익을 극대화하고 싶으신 분들은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해외 주식회사에 직접 투자를 하시는 걸 선호하시는 편이신 것 같고 이 간접 투자 방식은 이제 테슬라를 단일 종목으로 투자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ETF라는 상품 자체가 분산 투자를 원칙으로 만들어진 상품이기 때문에 테슬라와 관련된 뭐 자동차 기업이나 뭐 이제 뭐 관련 기술주들을 중심으로 같은 포트폴리오가 엮여 있어서 간접적으로 자율주행이나 전기차나 휴머노이드 로봇이나 이런 산업의 성장에 한번 장기 투자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ETF를 선택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해외 주식을 직접 투자를 하시면 사실상 연금 계좌로는 또 편입이 안 되시고 또 환율이라는 여러 가지 이제 리스크에 노출되시는 부분들이 있고 직접 매매해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들이 있으신데 ETF로 투자를 하시면 연금 계좌로서의 어떤 절세 그리고 사실 한 번에 투자할 수 있다는 편의성 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KB자산운용에서 하는 운용되는 상장되는 국내 ETF들은 지금 이제 테슬라던 이런 종목들이 다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 네. 그다음에 해외 ETF들이 또 합쳐져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포트폴리오 안에 해외 상장된 ETF들이 들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실제로는 그 안에 거를 잘 확인을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그렇죠. 저희 ETF의 가장 특장점 중에 하나가 투명성인데요. 매일매일 저희 그 PDF라고 하는데 납입 자산 내역을 공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뭐 홈페이지나 뭐 한국거래소 사이트나 이런 데 들어가셔서 저희 ETF를 조회해 보시면 매일매일 저희가 담고 있는 투자 자산 내역들이 투명하게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앞서 그 3위인가 4위에 팔란티어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매수. 근데 네. 이제 팔란티어 보니까 지금 최고가 다시 네. 한번 경신했고 한 달여 만에 주가가 73%나 올랐다고요. 네. 예. 팔란티어라고 딱 이제 뭐 이렇게 경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야 네. 너무 익숙하시겠지만 사실 테슬라보다는 아무래도 인지도가 그렇죠. 떨어지는 게 예. 사실인데요. 그 AI 산업이 발전을 하면서 최근에 이제 미국의 AI 소프트웨어 관련 대표 종목으로 가장 주목받고 있는 것이 바로 팔란티어라는 그렇죠. 회사입니다. 도대체 이 회사가 뭔데 이렇게 많은 주목을 받을까 궁금해 하실 텐데요. 이
회사는 AI랑 빅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솔루션을 내주는 그런 업체입니다. 그래서 이 기업의 고객사가 어디인지를 보면 미국의 국방부, FBI나 CIA 이런 정부 기관부터 민간 기업들까지 그 이제 고객 저변이 굉장히 높은 그런 상황인데요. 그러면 얘는 미국 국방부랑 FBI랑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느냐? 그러면 이제 방산과 관련해서 혹은 에너지 효율화 관련해서 또는 어디에서 범죄가 많이 일어날까? 우리가 군사 비용을 어디에 더 효율적으로 투자를 해야 될까? 이런 실질적인 솔루션과 의사결정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데이터 분석 툴을 제공하는 회사가 팔란티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이러한 팔란티어의 플랫폼을 정부 기관뿐만이 아니라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건 스탠리 같은 금융기관들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매매를 위해서 지금 데이터를 어떻게 분석하면 좋을까 이런 여러 가지 솔루션들을 제공을 해주는 회사이다 보니까 AI 관련 기술이 좀 발전을 하면서 시가총액 또 굉장히 많이 늘어나서 최근에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전 시간에도 그랬지만 엄청 비싸다고 추천도 못하고 말도 못하겠다고 나오신 분이 그러셨었거든요. 네. 얼마 정도 비싸고 네. 네. 얼마 정도의 네. 이제 가치 평가를 받고 있는 건가요? 네. 제가 지금 그 개별 주식의 가격에 대해서는 지금 확인을 못하고 네. 들어왔는데요. 네. 일단은 그 개별 주식을 사시는 분들 혹은 너무 비싸서 사지 못하시는 분들은 저희 ETF를 활용을 하시면 네, 뭐 10,000원으로도 이 ETF에 노출되실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 ETF를 활용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기술주가 AI 무슨 ETF 뭐 이런 걸 사면 네, 팔란티어가 네. 간에 들어있다 이렇게 네. 보면 되겠네요. 아니, 특히나 팔란티어는 또 우리나라 한참 그 삼양식품 있잖아요. 삼양식품도 팔란티어하고 협업해서 막 수요 예측하고 네. 또 신제품 출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런 거 다 네. 한다면서요. 네, 네. 네. 그렇게 막 어렵게 생각할 또 기업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네. 확실히. 어렵대요. 네? 뭐가요? 어렵대요. 팔란티어. 네, 그러니까 약간은 컨설팅 회사의 느낌이 네, 있는 것 네, 같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실제 AI 회사라기보다는 네. 근데 너무 이제 정부들하고 국방하고 연결이 돼서 뭐 나라도 지키고 이런다고 얘기를 하니까 뭐 의료 기업, 뭐 네, 식품 뭐 기업 다. 다 이제 네.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없다. 거죠. 예. 그러면은 지금 이제 ETF 그냥 뭐 종목 선택 너무 힘들고 그냥 편하게 ETF로 좀 맘 편히 이제 수익을 올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 어떤 ETF 요즘 권해드리나요? 네, 말씀하셨던 그 테슬라와 팔란티어를 연금 계좌에서 쉽게 투자할 수 있는 방법. 저희가 이제 바로 어제 상장한 그 KB자산운용의 라이즈 ETF 상품을 활용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은데요. 테슬라, 팔란티어 다 들어있다고요? 네. 상품 2개가 저희가 어제 신규 상장을 했습니다. 네. 하나는 테슬라 고정 테크백, 그리고 하나는 팔란티어 고정 테크백이라는 네. ETF인데요. 이름에서 아실 수 있는 것처럼 저희는 테슬라와 팔란티어 비중을 25%로 고정을 했고요. 각 상품마다 나머지는 이제 미국의 기술주 대표 100종목에 75% 분산 투자하는 그런 상품입니다. 앞서서 서학개미 투자자분들이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것 중에 가장 많이 사시는 종목이 QQQ, 미국의 네. 나스닥 100 ETF고 또 테슬라랑 팔란티어를 또 각각 매수를 하시는데 저희 이 상품을 하나만 매수를 하셔도 팔란티어도 투자를 하시고 나스닥과 매우 유사한 미국 기술주 100종목에 함께 투자하실 수 있는 그런 효과를 얻으실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테슬라랑 팔란티어를 각각 25%씩 고정을 해서 아무래도 기존의 나스닥 100 지수를 보시면 그 안에 테슬라랑 팔란티어 비중이 2%가 좀 안 됩니다. 네. 근데 나는 좀 테슬라나 팔란티어에 많이 투자를 하고 싶은데 나스닥만으로 만족을 못 하셨던 분들은 저희 상품을 활용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은데요. 아니 그럴 거면 테슬라나 팔란티어를 한 50% 담지 왜 25%만 담냐 이제 이런 말씀들을 또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ETF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분산 투자 원칙인 상품인데 이게 저희가 주식형 같은 경우에는 최대 편입 비중, 단일 종목 최대 편입 비중이 30%입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25%만 담아도 시장이 상승하면 30%가 또 될 수도 있고 넘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좀 안정적으로 운용을 하기 위해서 25%로만 고정을 시켰고요. 그래서 만약에 30%를 넘나들 정도로 많이 상승을 하면 저희가 좀 차익 실현을 하고 좀 많이 빠지면 추가 매수하는 그 리밸런싱을 매월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스닥에
투자하실 수 있는 효과, 그리고 테슬라와 팔란티어를 좀 더 많이 투자하실 수 있는 그런 효과를 얻으실 수 있고, 뭐 연금 계좌에서 뭐 투자하실 수 있는 그런 효율적인 선택지가 될 것 같습니다. KDI 미국 테크 100이 나스닥 100 지수를 얘기하는 건가요? 저희가 그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기술주 관련 100종목을 지수로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나스닥이랑 매우 유사한 지수라고. KDI가 뭐예요? 캐디라고 캐디. 한국경제신문 그 지수 회사 이름입니다. 지수회사 이름이에요. 네, 네. 그 지수 맞는 거를 넣고 그다음에 네. 종목을 넣고 그다음에 네. 설명 아까 해주신 것처럼 제가 이제 여쭤보고 싶었던 게 25라 그랬는데 25로 고정시킬 방법이 없으실 텐데 어떻게 네. 고정시키냐고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네. 어차피 움직이는데 한 달에 네. 한 번만 25%가 되게끔 리밸런싱을 맞습니다. 매달 한 번씩 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두 종목에 대해서만 한 거는 그 두 종목이 제일 인기가 좋아서 그렇게 하신 거죠? 네, 저희가 사실 뭐 시중에 그 특정 개별 종목 이름이 들어간 ETF들이 다수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뭐 엔비디아도 있고 뭐 마이크로소프트도 있고 한데 저희는 사실 가장 그러면 단기적인 수익이 아니라 투자자가 뭐 3년에서 10년 장기적으로 유망하게 투자하실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품이 뭘까? 연금 계좌에 좀 믿고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뭘까? 오랫동안 좀 리서치를 했고요. 그렇게 내린 결론이 테슬라랑 팔란티어였습니다. 진짜요? 네, 네. 팔란티어랑 테슬라를 연금에서 사야 되는 네. 안정적인 주식인가요? 지금 뭐 이미 연금 계좌에서 가장 투자분들이 많이 사고 계시는 종목이 또 나스닥 100 같은 그쵸. 네, ETF여서 네. 엔비디아 인기는 좀 식었나요? 엔비디아도 사실상 굉장히 인기는 여전히 유지가 되고 네. 있는데 최근 한 1년 전 대비해서는 약간 약해진 측면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AI 시장의 산업이 하드웨어에 갔다가 소프트웨어에 갔다가 네. 이제 뭐 인프라로 갔다가 네. 조금 옮겨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엔비디아는 이 하드웨어 쪽에 좀 더 가까운 이제 기업이었기 때문에 작년만은 못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높은, 그리고 이 소프트웨어와 인프라를 결국에 구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고사양의 반도체이기 때문에 네. 엔비디아 역시 인기는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ETF 그렇게 포커스한 게 나왔으면 원래 이제 ETF를 처음에 발행이 됐을 때는 자산 배분에 이용을 할 수 있게 만들고 뭐 안정적인 투자를 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 구성을 해야 되고 이게 이제 원천적인 목표였는데 어떻게 가다 보니까 수요에 맞춰서 계속적으로 이제 좀 공격적인 ETF들이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런 상황 하에서 이제 뭐 연금이 됐든 아니면 이제 뭐 ISA가 됐든 그런 계좌에서 네.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면 네. 예를 들면 지금 이제 관세 전쟁도 날리고 또 금리도 또 아직 확정되지도 않았고 이런 네. 상황에서 실제로 채권 ETF 뭐 또 그다음에 상품 ETF들도 있을 수 있고 네. 그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테슬라 나스닥 ETF가 있을 수도 있는 건데 네. 그런 전체 비중을 만들어서 포트폴리오 투자를 한다고 하면 네.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이 가장 적합할까요?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사실 투자자들의 성향이나 뭐 연령대나 앞으로의 어떤 이제 수입에 따라서 이 비중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는 한데 가장 표준적인 부분들을 고려해서 오늘은 그냥 말씀을 드리면 사실 저희가 비단 투자자들의 수요를 예측하고 활용해서 상품을 만들 때 이런 공격적인 상품만 만드는 것은 아니고요. 그 서학개미들이 가장 많이 사는 종목 중에 하나가 미국의 장기 국채 그리고 미국의 초단기 국채 이제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품들도 저희가 상품화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사실 포트폴리오는 좀 안정적인 현금 자산 운용 비중 그리고 내가 성과를 추구할 수 있는 성장성을 추구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고정적으로 인컴을 어쨌든 수취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저는 좀 세 가지로 나눠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물론 이 세 가지를 다 고려하지 않고 투자자가 나 좀 한 번에 자산 배분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은 없나? 라고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런 분들을 위한 상품도 저희가 2년 전에 상장을 한 게 있습니다. 미국의 성장 주식의 30% 이제 원화 투자자이기 때문에 국내 채권의 55% 투자를 하고 나머지 15%는 금에 투자하는 글로벌 자산 배분 ETF인데요. 요게 이제 저희가 자산 배분 상품으로서는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그 레이 달리오의 올웨더 전략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상품입니다. 그래서 사이즈도 지금 2,000억이 넘고 굉장히 잘 되고 있는 그런 자산 배분 상품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생각하기 싫으신 분들은 이런 저희 글로벌 자산 배분 말고도 다양한 운용사의 좋은 자산 배분 상품들이 있어서 많이 활용을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 다시 자산 배분 쪽으로 돌아온다면 저는 대표 지수 네. S&P 500이나 나스닥 100 같은 개별 종목은 코어
쉐어로 자산 배분을 어느 정도 뭐 30% 정도 뭐 연령에 따라 좀 조정은 필요하겠지만 가져가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최근에 월 분배 상품들 굉장히 좋은 거 많이 있습니다. 뭐 커버드 콜도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제 기초 자산을 선정을 하시면 내가 매월 어느 정도의 월 분배금을 수취하실 수 있는지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그 분배금 납입 그 입금 내역을 다 보실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포트폴리오의 또 한 20-30% 정도는 그렇게 월 분배, 인컴 상품으로 채워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나머지 또한 30-40%는 현금성 자산으로 채워놓으시면 나중에 여러 가지 위기 상황이 생기셨을 때 바로바로 대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 현금성 자산 또한 ETF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시중에 뭐 MMF라고 하잖아요. 단기 금융 상품을 활용을 해서 리스크가 거의 제로에 가깝고 하루만 투자를 하셔도 수익을 받을 수 있는 보통 예금 같은 경우에는 그 기간을 채워야 예금 이자를 받으실 수 있는데 ETF 같은 경우에는 하루만 투자를 하셔도 그 수익 이자가 바로 붙는 그런 이제 머니마켓 ETF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하시면 현금성 자산과 인컴 자산과 성장성 자산 이렇게 좀 분배해서 활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감사합니다. 들었습니다. 네, 저희 방송 중에 전해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머니씨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경제 SBS 비즈가 함께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3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